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 밖인 대전과 충남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전에 추가로 역학조사팀을 파견하고 수도권 밖으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면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3장에서 10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중복 부모를 막기 위한 신분증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졸업생 48만여 명이 동시에 응시하는 첫 수능 모의평가가 강화된 방역 조치 속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자가격리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시험에 참가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덱사메타손을 치료에 활용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늦게 이뤄지면서 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ADHD의 발견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에 아이가 갑자기 학교에 가길 꺼린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오늘 취재 파일에서는 등교 개학과 ADHD의 관계 등에 대해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는 예측이 어려울 뿐더러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남깁니다. 특히 최근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더는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과학의 달인, 오늘은 지진 예측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지질자원연구원 이희일 책임연구원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전에서 사흘 만에 10여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이 역학조사팀을 파견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앙 차원의 별도 역학조사팀이 대전에 파견돼 추가 조사와 접촉자 차단 조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전에서 방문 판매 업체와 교회 방문자, 이들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근 세종에서 나온 확진자도 대전과 연결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느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가 10장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일주일에 3장을 살 수 있었고 2002년 이후 출생자는 5장까지 가능했습니다. 구매 한도가 늘어나면서 지난 15일부터 어제 사이 3장을 샀다면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7장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마스크를 사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물론 졸업생도 함께 응시하는 첫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번 시험은 학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이 20분 늘어났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위해 인터넷 기반 시험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올해 고3 모의고사는 이번이 3번째지만 6월 모의평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졸업생까지 48만여 명이 참여하는 첫 전국 단위 시험인데다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예비 수능으로 출제 경향을 엿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빡빡해진 고3 수험생들에겐 또 다른 부담입니다. 어제까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내신 시험에 많이 몰입을 해야 했어서 모의고사에 대한 감이 떨어져서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방역 수칙도 더해졌습니다. 발열 체크는 기본, 시험 중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심시간도 학생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20분 늘렸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미리 교실 다 이제 그 방역을 조치를 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 책상을 최대한 간격을 떨어뜨려서 이제 그 시험을 보게 해주고요. 자가격리 학생을 위해선 인터넷 기반 시험이 시범 운영됩니다. 매교시 시험이 끝난 뒤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성적은 나오지만 응시자 전체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졸업생 6만 6천여 명도 전국 428개 학원에서 교육청 감독관의 감독 아래 시험을 치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의 재학생들이 학력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육모와 구모를 통해서 난이도 조정의 어떤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채점 결과는 다음 달 9일 통보되는데 과목별 등급과 표준 점수를 통해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알 수 있어 입시 전략을 짜는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코로나19가 30대에서 50대 핵심 노동인구의 고용 회복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세를 유지하지만 핵심 노동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 경제활동 부진 영향으로 2018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핵심 노동인구 고용의 추세적 감소 요인과 맞물려 이들의 고용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은연구진은 이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이들의 경제활동을 재고시키는 정책을 마련해 고용 충격을 완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관련 첫 현장 행보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은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디지털 뉴딜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최대한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것을 표준화하고 이것을 또 가공 결합하고 하는 과정들은 전부 사람들의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도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분들 간의 디지털 격차,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격차보다 훨씬 더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격차를 줄여서 마지막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이 해수욕장 예약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여름 휴가철에 앞서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전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대해선 지역 내 연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각 지역 병상과 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육 경직과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제제인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사가 만드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 50단위, 150단위 등 메디톡신 3개 품목의 허가를 오는 25일 최종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와 판매, 사용을 중단하게 한 뒤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도 아닌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메디톡스의 3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보툴리눔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 업무 정지 3개월에 가름하는 과징금 1억 7,46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또 허가 취소된 메디톡신 3개 품목이 사용되지 않도록 유통 중인 것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로 늘어난 가운데 수도권에 이어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확진자들은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나 변종 바이러스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50명대로 늘면서 생활방역 체계의 기준선을 넘었는데요. 지금 상황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오늘 신규 확진자가 50명대, 정확히는 59명 발생하였는데요. 최근 한 사흘 동안 30명대에서 전날 40명대로 늘었다가 오늘 50명대로 올라왔는데 이러한 등락은 앞으로도 계속 보일 것 같고요. 이러한 단순 등락보다는 실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감염자 발생이 대전, 충남권 같은 타 지자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 즉 숨은 감염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가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좀 심각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특히 이번 대전 확진자들에게서 발견된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난 15일 이후 대전 확진자 13명의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값, 그러니까 PCR 결과값이 원래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이제 CT 밸류라고 하는데요. 이 CT 밸류 값이 20 이하로 상당히 낮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통상 우리가 양성 판정을 하는 그 CT 밸류 값이 35인데 이보다 훨씬 낮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력이 강해진 변종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CT 밸류 값이라고 하는 게 낮은 경우에는 이 검체 내에서 유전 물질, 즉 핵산이 많다는 얘기고요. 핵산이 많다는 얘기는 바이러스 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체 내에 바이러스 양이 많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체내에서 증식력이 크게 높아졌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체내에서 바이러스 양이 많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35라는 값은 양성 판정 기준값이고요. 실제로 대전에서는 한 20 미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채취한 검체들의 이 값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료를 채취하는 시점이 공교롭게 대전 지역에서 이제 체내 바이러스 증식도가 굉장히 높을 때 채취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변종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 이외에도 추가적인 실험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검체 내 바이러스 양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전파력도 높을 수는 있지만 아직 변종 바이러스의 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은경 본부장이 코로나19가 기온 변화와 관계없이 장기간 유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계절적인 요인은 바이러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혹시 바이러스가 장기화하면서 전염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이러스가 이 부분도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RNA 바이러스는 쉽게 변이를 일으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병원성은 일반적으로 낮아지고 또 증식력도 높아지는 경향성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점까지는 증식력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병원성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는 그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계절 변화와 상관없이 아마도 병원성이 낮아지면서 계절형 감기로 편입돼 가지고 지구상에서 장기간 유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 방역의 선제적 조치를 강조해 오셨는데요.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서 상용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까지는 지금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산을 최대한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예.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이제 검증 연구는 필요한데 만일 병원성이 낮아지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현재의 방역 체계보다는 오히려 완화된 정책을 시행해도 무방할 거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부분 병원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방역을 철저히 하는 건데 네. 감염성은 높더라도 병원성이 낮게 되면 생각보다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방역 조치를 어떻게 취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검증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의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애들이 실제로 병원성이 낮아진 건지 아닌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실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역 수칙을 지금처럼 철저히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영장류 감염 모델 실험이 이달 중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백신 개발에 가깝게 다가갔다 이런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일단 영장류 실험이 백신 개발 전체 과정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하나요?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단계는 크게 후보물질 발굴하는 거, 그 다음 단계가 실험동물 및 전임상 연구가 있고요. 예. 그 전임상 연구가 끝난 다음에 임상 연구를 시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영장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영장류 실험이 반드시 전임상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임상 연구의 어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전임상 연구의 하나다. 특히나 전임상 연구의 마지막 단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점차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게 보는 거는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켜서 이 유행이 통제가 될 건지 아니면 유행이 확산될 건지를 보는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 1 이하, 적어도 0.5 근처에서 유지하는 게 그래야 유행의 크기를 줄이고 통제할 수 있는. Three, two, one. 마스크 쓰기 더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사람들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2주 후에도 여전히 한 20명대가 나올 거고 계속 지속해야 한 달 후에 하루에 4명 정도 떨어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인데요. 네. 앞서 보도했듯이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생활 도중에 ADHD를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부터 최신 진단과 치료 기술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ADHD라고 하면 그 흔히 부주의하고 좀 산만한 행동들이 있는 질병이다. 뭐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병이고 또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ADHD는요,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충동성을 나타내는 질병인데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IQ 검사나 주의력 검사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아이와 부모님의 면담을 통해서 아이가 실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보는 등 이런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는 할 일을 잘 까먹거나 부산스러운 모습, 하고 싶은 것을 참기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가운데 약 3%에서 8% 정도가 발병한다고 보고가 되는데요.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ADHD 아동이 또래보다 뇌 발달이 2, 3년 정도 늦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ADHD 그 원인도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을 만큼 좀 까다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진단할 수 있기는 좀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DHD 아동이라도 좋아하는 것은 좀 오랫동안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증상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통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크게 좀 생각을 못 하시는 이유가 ADHD를 갖고 있는 아동이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몇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3, 4시간 집중하는데 뭐가 주의력의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셔서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ADHD는 주의력 전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자기가 조금 흥미가 떨어지거나 관심이 없는 것들을 유달리 지키기 어려워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집에서는 잘 지내다가 학교에서 증상이 두드러져서 그제야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제가 만나본 ADHD 학생은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었는데 지난달 27일에 반년 만에 등교 후에 부모님이 ADHD 증상을 인지를 했고 병원을 찾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증상을 보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에서도 항상 잘하고 있다고 이제 FM 성격이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담임 선생님 전화가 와가지고 지는 걸 못 참고 애들이 자기만 괴롭힌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혼자 벽에 박고 자해 같은 거죠. 일종의 막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를 보니까 코로나19로 등교 기약이 좀 미뤄진 것이 이 아이의 ADHD 증상 발견이 좀 늦어진 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개학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는 다행인 경우고요. 증상을 보였는데도 이게 오랜만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겠지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일단 흥미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력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면 이때 ADHD를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 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ADHD 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ADHD를 진단하는 것부터 치료하는 데서까지 최신 과학기술이 접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미국 연구진이 ADHD를 진단하는데 이 MRI 이미지와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ADHD 환자들의 이 뇌 MRI 이미지를 보면요. 신경세포 연결이나 구조가 일반인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을 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의료계에서는 이 MRI 이미지를 ADHD 진단에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연구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 진단의 정확성을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연구가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MRI 이미지를 통해서 ADHD를 보다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진단 방법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됐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ADHD 치료에는 어떤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나요? 네, 최근에는 ADHD 치료에 이 효과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이 미 FDA가요, 미국 이 비디오 게임을 기반으로 한 ADHD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바로 승인받은 아킬리 인터랙티브 랩사의 인데버 RX라는 게임입니다. 이 비디오 게임과 정말 비슷하죠. 주인공이 공중에 떠다니는 쟁반 모양 보드를 타고 일정한 경로를 달리는 게임인데요. 기기를 좌우로 움직여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또 화면을 탭해서 목표물을 수집을 하면서 코스를 도는 방식입니다.
미 FDA는요, 600명 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감각과 동작을 유도하는 특징이 이 주의력과 인지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면으로도 봤지만요. 이렇게 비디오 게임이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ADHD가 좀 빠른 발견 그리고 빠른 치료가 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ADHD는 예방하거나 완치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지만 조기에 치료하면은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이라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학교에서의 어떤 성적 등과 관련된 졸업률이라 비율이라든지 혹은 성인에서의 약물 중독이라든지 등등 알코올 사용 등등 여러 가지 관련 우울, 불안 등등 관련해서 이제 더 나쁜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기에 치료를 잘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소아나 청소년이나 혹은 성인한테 사용을 했을 때도 비교적으로 이제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 네, 이처럼 조기 치료는 아동의 ADHD 증상을 완화해서 정서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나아가서 성인기까지 ADHD가 만성화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네, 오늘 아이들의 ADHD 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어른만큼 수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부모님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확인된 덱사메타손을 치료에 활용하기로 공식 결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제 약품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본격 등판하게 됐습니다. BBC 방송은 현지 시간 수요일 영국 내 지역별 최고 의료 책임자들이 국민보건서비스 임상의사들에게 보낸 공동서한에서 당장 덱사메타손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옥스퍼드대 연구진이 실시한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35%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이 약은 환자 한 명당 5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7, 8천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임상적으로 확인된 건 세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an important moment in the fight against this virus. It's the first time that anyone in the world has clinically proven that a drug can improve the survival chances for the most seriously ill coronavirus patients.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크게 반겼습니다. And yesterday there was the welcome news of positive initial results from the recovery trial in the United Kingdom. Dexamethasone, a common steroid, has been shown to have a beneficial effect on those patients severely ill with COVID-19. WHO는 덱사메타손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만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제2 확산에 대비 24만 명분에 해당하는 충분한 양의 덱사메타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의회를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과 가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너무 일찍 거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1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의회가 지원에서 너무 빨리 손을 뗀다면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직한 사람들과 고전하는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 경제는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했고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들에게 주당 $600의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온 것을 계획대로 오는 7월 31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주목을 받은 독일의 백신 전문 기업 큐어백이 내년 중반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큐어백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인체 임상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큐어백의 프란츠 베르너 하스 최고 경영자 대행은 온라인 미디어 브리핑에서 시험 결과가 9월에서 10월 중에 나오고 내년 중반에 백신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백신 규제 기관인 파울 에를리히 연구소는 실험 결과가 매우 좋으면 내년 초 사용 승인 요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큐어백은 이번 임상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경우 9월에서 10월 중 2단계 시험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최근 큐어백 지분 23%를 3억 유로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큐어백은 지난 3월 미국 측이 큐어백의 백신 독점권을 갖기 위해 인수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와 흑인 사망 사건 등으로 고전하는 사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수 진영 안에서 반 트럼프를 표방하는 모임이 출범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른바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 6개 경합주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48%의 지지율로 45%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2주 전 실시한 같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1%포인트 격차가 3%포인트로 더 커진 겁니다. CNBC는 지난 3월만 해도 이들 6개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이 6개 모든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흑인 사망 시위 사태 같은 혼란한 상황이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양새입니다. When the year started, things looked pretty good for Donald Trump. It was possible he could lose, but it didn't seem all that likely. Very difficult to beat an incumbent in a time of peace and prosperity.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격차가 벌어졌다는 소식에 이어 또 다른 반갑지 않은 소식도 접하기도 했습니다.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바이든 후보 지지를 견인하겠다며 슈퍼팩을 출범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우파팩으로 이름까지 지은 이들은 사실상 트럼프 낙선운동을 벌일 태세입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부시 전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고 존 맥케인 상원의원 캠프 출신 인사들을 포함한 선거 전문가 수십 명이 우파팩을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지난 7일 바이든 지지 입장을 공식 표명한 데 이어 나온 반 트럼프 슈퍼팩 출범이 대선 향배를 좌우할 정도의 조직적인 이탈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승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A형은 중증 증상으로 O형은 경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일 임상분자생물학 연구소 등 공동연구팀은 유럽 병원의 중증 환자 2천여 명과 경증이나 무증상 환자 2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연구진은 지난 3월 O형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A형은 감염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에 붐비는 정도를 이용객이 미리 확인해 방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신호등은 주요 포털 사이트와 정부가 운영하는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용객 수가 적절하면 초록색, 적정 인원의 200%를 초과할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건강식 섭취와 운동 등 5가지 생활 습관이 치매 위험을 60%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러시대 연구팀은 노인 2,700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분석한 5가지 생활 습관은 지중해 식단과 고혈압 식단을 섞은 건강식 섭취와 매주 150분 이상의 운동, 금연과 절주, 그리고 독서와 같은 뇌운동입니다. 이 5가지 생활 습관 가운데 4-5가지를 하는 노인은 한두 가지를 하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률이 60% 낮았고 2-3가지를 가진 노인은 치매 위험이 37% 낮았습니다. 지진이나 태풍,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인류가 입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학적으로도 예측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자연재해, 지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이희일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경주와 포항 지진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요. 전남, 해남에서 최근 소규모 지진이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지다, 지지다. 경주 지역에서 규모 5를 넘는 강력한 지진이 2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도시 곳곳이 콘크리트 더미로 뒤덮이면서 온통 부서진 벽돌 잔해에 발 디딜 틈조차 찾기 힘듭니다. 네, 이렇게 관련 영상을 함께 봤는데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또 5.4의 포항 지진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자, 연구원님께서는 지진 분야만 20년을 넘게 연구해 오셨을 정도로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데 당시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지진학자들이 역사 지진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언제든지 규모 6.5 정도의 지진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해왔지만 설마 했지만 그날 실제로 일어나고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자, 지진은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정말 큰 재앙인데 도대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지진이란 무엇이고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 자를 가지고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가지고요. 네. 제가 이 자에 힘을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러질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맞습니다. 지진도 이와 똑같이 제가 힘을 가했을 때 휘면서 부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지판의 움직임에 의해 가지고 지각 내에 암석에 힘이 쌓이게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저희는 변형력이라고 하는데요. 변형 에너지. 제가 이렇게 힘을 가했을 때 제가 가한 힘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현재? 자에 지금 양옆과 이 가운데가 불룩하게 솟아 있는 걸 보니까 이걸 놓으면은 바로 펴지게 되죠. 제자리로 가는 힘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안에 쌓였던 변형 에너지입니다. 그렇듯이 제가 힘을 가하면은 이 자가 궁극적으로 부러지듯이 암석 내에 쌓여 있는 변형 에너지도 그 암석이 가지고 있는 탄성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파괴가 되면서 그때 쌓여 있던 에너지가 마치 자가 부러질 때 소리로 우리 귀에 전달되듯이 지각을 통해 가지고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로 도달하는 현상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지진학자들은 그 지표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기록해서 이 파괴가 일어날 때 어떤 형태로 파괴가 일어나며 단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또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어 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구 내부에 대한 정보를 얻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를 양옆에서 강한 힘으로 미는 것처럼 암석 내부의 변형 에너지가 강하게 축적되는 것이 그것이 파괴되는 것이 또 지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자를 대입해서 보니까 훨씬 이해가 쉬운데 자, 우리나라에도 최근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네, 197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이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관측된 규모 2 이상만을 대상으로 보면은 약 1886회가 발생했습니다. 꽤 많네요. 그중
규모가 가장 큰 2016년에 일어난 경주 지진과 그 다음에 일어난 포항 지진이 일어나던 2017년도에는 많은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예외적으로 252번 또 223회 발생하였으나 42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45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상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도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98년까지는 매년 19회 정도 발생을 했었는데 99년도부터 현재까지 평균을 내보면 약 71회로 약 3.6배 정도 증가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늘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99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상청에서는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전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지진 관측기를 전부 다 디지털형으로 바꾸고 관측소를 많이 증설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진 관측 범위가 향상되고 관측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발생 횟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 3 이상 지진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98년 이전에는 약 9회 정도 발생하던 것이 그 이후에는 11회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연평균 10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즉 42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즉 지진은 규모 5 이상 정도 될 때부터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지진재해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10회가 관측이 돼가지고 연평균 4회 정도 발생했는데 북한에서 발생한 1회와 먼 바다에서 일어난 것을 제외하면은 남한 내륙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5회로 연평균 8년에 한 번, 즉 8년에 한 번 정도 규모 5 이상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시설의 발전으로 이 지진을 발견하는 그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측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지진이 없었던 곳이 이 지진으로 들썩인 적이 있었는데요. 전남 해남에서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75번이나 지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도 이러한 현상이 왜 어떻게 그곳에서 일어났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사례는 이러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13년도 5월 달, 5월 15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백령도 남쪽 30km 지점에서 약 지진이 16차례 발생을 했고요. 같은 해 6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보령 앞바다 남서쪽 45km 지점에서 약 29회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보령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전혀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던 곳으로 지금 그 해남과 유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 이처럼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소규모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을 두고 해외에서도 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도이체벨레의 경우 대지진이 곧 한국을 강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를 내서 사람들의 걱정을 더했는데 해남 지진, 대지진의 전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3년도에 그 백령도 앞바다라든지 보령 앞바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금 이미 이제 5, 6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 지진은 우리 인간이 즉 지진학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그 향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그 해남 지역에 진앙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정확한 지진 관측으로 해가지고 임시 관측소를 설치했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 지진학자들을 모아가지고 TF팀을 구성해가지고 현재 정밀 지질조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발생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지의 영역, 앞으로 연구할 숙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지구 내부의 급격한 그 지각 변동에 의한 또 변형 에너지가 축적돼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자연 지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공 지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핵폭발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인공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진도 있는데 이 자연 지진과 인공 지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진은 발생 원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공 지진과 자연 지진으로 나누게 됩니다. 인공 지진은 문자 그대로 인간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땅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대표적인 예가 지하 핵실험이라든지 대규모 댐 공사라든지 지하 광산 개발이라든지 할 때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화약 폭발에 의해서 급격하게 발생한 지진동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인공 지진의 특징은 이론적으로는 그 발파 에너지, 즉 그때 발생한 에너지가 사방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오직 지진 기록상에는 P파만 기록이 되고 그 S파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땅이 불균질하고 또 부근에 단층이라든지 이와 같은 그 지질학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S파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 기록만으로 이 둘을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겠네요.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은 소련의 핵실험을 감시하기 위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관측소를 운영하면서 소련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지진파를 분석하였습니다. 냉전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경우가 자연 지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핵실험으로 오인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실험은 아무리 깊어봐야 1km 미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많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지표로요. 이때 인프라사운드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인프라사운드를 지진파와 함께 동시에 관측하게 되면은 저희가 인공지진인지 자연지진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경우 인프라사운드 신호라는 것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프라사운드 신호가 정확히 뭔가요? 인프라사운드라는 용어는 아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인데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잘 아시다시피 20Hz부터 2만 Hz 사이입니다. 인프라사운드는 주파수가 20Hz 미만의 소리를 의미하며 당연히 저희 귀로는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파수가 낮은 만큼 굉장히 멀리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권을 따라 가지고 10,000km 이상 전파되기도 합니다. 2013년 2월 15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첼리아빈스키에 대규모 운석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발생된 인프라사운드는 지구를 2바퀴 이상 돌아가서 약 85,000km 전달된 떨어진 관측소에 기록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그 인프라사운드는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하면서 공기층을 두드릴 때 발생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지진파와 동시에 분석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고 또 정확한 원인도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진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일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구 내부의 정확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궁극적으로 알아내는 게 지진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태풍, 홍수에 의해서 세 번째로 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이지만 지구과학자들에게는 지구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입니다. 그게 없다면 저희는 지구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지진에 대해서 이것저것 굉장히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를 해주셨는데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또 무엇이고 앞으로 지진 연구가 어떻게 발전됐으면 하는지 그 소감도 바람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인프라사운드 신호, 즉 그 일본 그 큐슈에 있는 화산들이 폭발할 때 나오는 신호를 현재 관측해가지고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를 이용하면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백두산 폭발 시에도 그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기간이 이제 채 2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좀 마무리하고 싶고요. 네.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그 일반인을 위한 교양과학 책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네. 제가 워낙 천성이 게으른 탓에 희망사항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진학은 정말 그 돈만 연구비만 쓰는 우리가 돈을 전혀 벌지 못하는 그런 기초 중에 기초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구비를 마련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지진 연구와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질자원연구원 이희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검체 채취부터 소독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선별진료소가 등장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도입된 자동화 선별진료소는 의료진과 방문자가 완벽하게 분리돼 의료진이 별도의 보호 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의료진의 감염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더위나 추위에 대비해 냉난방기 사용도 자유롭습니다. 코로나19와의 지리한 싸움에서 과학기술이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